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로비였습니다. 캐시미어 코트 차림의 여자가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무릎 꿇어요. 초라한 행색의 노년 여성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뭐라고? 3년 전에 어머님이 저한테 시켰잖아요. 무릎 꿇고 빌라고. 그래서 꿇었어요. 비 맞으면서 슬리퍼 신은 채로 2시간 동안. 여자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노년 여성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시간 아깝다. 꺼져. 여자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저도 시간이 아까워서요. 한 번만 말할게요. 서류 봉투 하나가 노년 여성 앞에 떨어졌습니다. 퇴거 통지서예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 비워주세요. 수진아, 제발. 그리고 수진이라 불린 여자가 몸을 돌리다 멈췄습니다. 전 도둑이 아니었어요. 노년 여성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그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범이 누군지도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쫓아내셨어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그럼 한 달 드릴게요. 노년 여성이 입을 열었다 다물었습니다.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말 못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됐어요. 수진이 자동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 대답은 시아버지한테 직접 들을 테니까요. 노년 여성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시아버지? 그 사람은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요? 수진이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거 아세요? 시아버지가 왜 죽음을 위장하셨는지. 노년 여성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가족 중에 자기를 죽이려 한 사람이 있어서래요. 수진의 뒷모습이 햇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로비에 남겨진 노년 여성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떻게 그걸? 그녀의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나야. 큰일 났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년이 알아. 전부 다. 3년 전 그날이었습니다. 오명자는 며느리 이수진의 머리채를 잡고 대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 도둑년아, 다시는 이 문턱 넘을 생각도 하지 마. 2월의 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지갑도 전화기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전 정말 안 그랬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믿어? 금고 비밀번호 아는 사람이 너밖에 없는데? 저 몰라요. 비밀번호. 어머님이 안 알려주셨잖아요. 오명자의 손이 수진의 뺨을 갈겼습니다. 끝까지 거짓말이야? 수연이가 다 봤어. 내가 금고 여는 거. 수연. 신우이의 이름에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현관 안쪽에서 신우이 박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연이 슬쩍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준혁 씨. 수진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2층 침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분명히 듣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안 나와. 내가 못 나오게 했거든. 오명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섞여 턱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무릎 꿇어. 네. 무릎 꿇고 빌어. 그럼 생각해 볼게. 수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고인 시멘트 바닥 위에. 자존심 따위는 이미 박살 나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이 집에 매달렸던 3년. 온갖 구박을 참아왔던 3년. 그렇게 버텨왔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커튼 뒤에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오명자가 말했습니다. 시간 아깝다. 꺼져. 대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한강대교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난간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뛰어내리면 끝이었습니다. 이 모든 치욕과 고통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포장마차 앞치마를 두른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 앞에서 1시간째 서 있길래 국물이라도 먹고 하지 그래.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죽는 건 국물 한 그릇 먹고 해도 늦지 않아. 여자의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수지는 난간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수진을 구해준 그 여자 김말순. 수지는 그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게에서 일하며 요리를 배웠고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고 3년 만에 전국 150개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대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지는 얼마 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말순. 그녀의 본명은 오말순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오명자의 친언니. 40년 전 오명자에게 똑같이 쫓겨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결혼 2년 차였습니다. 이수지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아버지 박철호가 수진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70대 중반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중견 건설회사를 맨손으로 일군 사람다운 위엄이 온몸에서 풍겼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탕수육 한 접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날 수진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제 부엌 지나가다 봤어. 소스를 직접 만들더구나. 네, 아버님. 시판 소스보다 직접 만드는 게 더 맛있어서요. 평생 먹은 탕수육 중에 제일 맛있더라. 수지는 과찬이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 말이 거의 없는 분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묵묵히 밥만 먹었고 며느리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수진을 서재로 불러 요리 칭찬을 하다니 의아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갈색 봉투 하나를 꺼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나중에 열어봐. 명자한테도 준혁이한테도 비밀이야. 수진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가족에게 비밀로 해야 하는지,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수지는 봉투를 받아들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방에 돌아와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나중에 열어보라고 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조깅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오명자의 비명소리에 온 집안이 뒤집어졌습니다. 수진이 119에 신고했고 준혁이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수연은 멍하니 서서 구경만 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박철호. 진단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의료진이 긴급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수술실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고령인데다 심장 손상이 심합니다. 예후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건설업계에서 꽤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들, 임원들, 정치인들까지 줄을 이어 조문을 왔습니다. 오명자는 상주석에 앉아 곡을 했습니다. 울음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오명자의 울음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기 같았습니다. 그리고 연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슬픈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만 잠깐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고 뒤돌아서면 바로 전화기를 붙들고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49제가 지났습니다. 그제야 수지는 시아버지가 준 봉투를 떠올렸습니다. 방에 가서 옷장 깊숙이 숨겨뒀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본인 박철호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본인 소유의 전 재산 중 70%를 며느리 이수진에게 상속한다. 수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같았습니다. 전 재산의 70%를 며느리에게, 시아버지의 재산은 건설회사 지분을 포함해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왜 며느리인 자신에게 이런 유언을 남긴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 손에 들린 종이를 보자마자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거 뭐야? 신우이. 노크 좀. 그거 내놔. 수연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이 본능적으로 유언장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수연이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언장이 반으로 찢어졌습니다. 수연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귀에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원본은 내가 벌써 처리했어. 이제 증거 없지?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신우이가 왜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변호사한테 연락한 거 내가 다 알아. 유언장 공증 받으러 간 것도. 수연이 찢어진 종이를 수진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근데 공증 직전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지? 타이밍 기가 막히더라.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공증 직전에 쓰러졌다는 것.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신우이, 설마 아버님이 쓰러지신 거 증거 있어? 수연이 비웃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다칠라. 문이 쾅 닫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찢어진 유언장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유산을 남기려 했습니다. 그걸 알게 된 누군가가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공증 직전에 쓰러졌습니다.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준혁이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달도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향하는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명자와 수연이었습니다. 부엌 불이 꺼진 채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유 원장 원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져왔고 공증 서류도 없앴다고 오명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수진이가 가지고 있던 건 뭐냐고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복사본인 것 같은데 찢어버렸다고. 이제 증거가 없다고. 수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공모하고 있었습니다. 오명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수진이가 눈치챈 것 같으면 없애야지. 어떻게? 도둑으로 몰면 돼. 금고에서 돈 없어졌다고 하면 되잖아. 수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게 가족이었습니다. 3년간 모든 걸 바쳤던 가족. 욕을 먹으면서도 참았고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했고 명절마다 허리가 부서지도록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자신은 그냥 없애야 할 존재였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떴습니다. 수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유언장, 수연이 한 말, 방금 들은 오명자와 수연의 대화, 전부 다. 그래서 저를 도둑으로 몰아서 쫓아내려고 해요. 우리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기대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너 지금 우리 엄마랑 수연이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야?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정황상. 정황상? 증거도 없이? 준혁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차갑고 의심에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너한테 재산을 남겼다고? 왜 며느리한테? 나도 몰라요. 아버님이 갑자기 너 아버지한테 뭔 짓 한 거야? 수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유혹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 씨, 지금 무슨 말을? 솔직히 말해. 수진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찰싹 준혁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쳤네. 진짜. 준혁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오명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들은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밤에. 엄마, 수진이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아버지 유언장이 있다느니, 엄마랑 수연이가 아버지를 죽였다느니. 오명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수진아,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지금은 다들 예민해져 있으니까. 수진은 알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끝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자신의 말을 들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갑도 신분증도 전화기도 전부 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명자의 비명이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도둑이야. 금고에서 돈이 없어졌어. 시나리오대로였습니다. 오명자가 수진의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수연과 준혁이 따랐습니다. 수진이 너 금고 비밀번호 알지? 저 몰라요, 어머님. 한 번도 알려주신 적 없잖아요. 거짓말. 수연이가 다 봤어. 내가 금고 여는 거. 수진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슬쩍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저 안 그랬어요. 경찰 부르세요. CCTV 확인하면 돼요. CCTV? 어젯밤에 고장났더라. 신기하게도. 그 순간 수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CCTV 고장, 수연의 거짓 증언, 새벽에 들은 대화 그대로였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없앨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오명자가 수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대로 현관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아니에요. 닥쳐, 이 도둑년아. 대문이 열렸습니다. 2월의 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지갑도 전화기도 없었습니다. 무릎 꿇어. 무릎 꿇고 빌어. 그럼 생각해 볼게. 수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고인 시멘트 바닥 위에 자존심 따위는 이미 박살 나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이 집에 매달렸던 3년. 온갖 구박을 참아왔던 3년. 그렇게 버텨왔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준혁 씨, 준혁 씨. 수진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2층 침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분명히 듣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안 나와. 내가 못 나오게 했으니까. 30분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커튼 뒤에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이 시간이 지났을 때 오명자가 말했습니다. 시간 아깝다. 꺼져.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수지는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2월의 비를 맞으며 슬리퍼 차림에 빈손으로 3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죽었다고 알려진 시아버지. 하지만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죽음을 위장하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가족 중에 자신을 죽이려 한 사람이 있어서였습니다. 수지는 아직 모든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재산을 남기려 했는지, 왜 시어머니와 수연이 그토록 자신을 쫓아내려 했는지, 왜 시아버지가 죽음을 위장해야 했는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수지는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5년 만에 재회. 아니,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자신을 찾아온 것을 알고 있을까요? 수지는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김말순 이모가 연락을 해뒀다고 했지만 시아버지가 만나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수지는 렌터카를 빌려 제주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해안도로를 따라 30분쯤 달렸을까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작은 감귤 농장이었습니다. 낡은 창고와 조그만 단층 주택이 보였습니다. 수백억 재산가였던 사람이 살 곳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소박한 풍경이었습니다. 수진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감귤나무 사이로 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백발이었지만 그 뒷모습은 분명했습니다. 시아버지 박철호였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5년 전 장례식에서 관 속에 누워있던 사람. 그가 지금 눈앞에서 감귤을 따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마른 나뭇가지가 발밑에서 꺾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5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의 눈이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다. 수지는 노인 앞에 서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년 전 장례식에서 관 속에 누워있던 사람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백발이 되었지만 분명 시아버지 박철호였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여전했습니다. 낮고 묵직한 목소리.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살아계셨어요. 미안하다. 너한테까지 숨겨야 했어. 박철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감귤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때 수백억 자산가였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고무장화 차림이었습니다. 들어와라. 차라도 한잔하자. 노인이 단층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뒤를 따랐습니다. 집안은 작고 소박했습니다. 거실과 부엌이 붙어 있었고 방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강남 대저택에서 살던 사람이 이런 곳에서 5년을 숨어 살았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철호가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수지는 낡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물어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말순이한테 다 들었다. 박철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쫓겨난 것도, 다시 일어선 것도, 100억 건물주가 된 것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말순 이모가 시아버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님, 왜 죽음을 위장하셨어요? 박철호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 했거든. 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조깅 갔다 와서 쓰러진 거 기억하지? 네. 심근경색이 아니었어. 독이었어. 내 아침 식사에 누군가 독을 탔더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독이라니. 그럼 정말 누군가 시아버지를 죽이려 한 것이었습니다. 박철호가 찻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아침 내 식사를 차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하나? 수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5년 전 그날 아침, 시아버지가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누가 아침 식사를 준비했더라.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아침, 오명자는 새벽부터 직접 부엌에 서서 시아버지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수진이 하겠다고 했지만 오명자가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하겠다고. 당신 아버지 좋아하는 거 내가 해드려야지 않겠냐고. 설마 어머님이요? 박철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나신 거예요?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의사가 내 편이었어. 오래전부터 알던 친구야. 그 친구가 사망 진단서를 위조해줬고 관에는 다른 시신을 넣었어.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정도로 치밀하게 죽음을 위장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철호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진아, 복수하고 싶지?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수? 그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돼. 나한테는.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됐어. 박철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쪽 서랍장으로 가더니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수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보니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언장 원본이었습니다. 공증 도장까지 찍힌 정식 유언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수연이가 없앴다고. 없앤 건 복사본이야. 원본은 내가 따로 숨겨뒀지.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유언장이 있으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시아버지가 살아있고 공증된 유언장이 있다면. 근데 그 전에 내가 알아야 할 게 하나 더 있어. 뭔데요? 박철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명자가 왜 널 그토록 쫓아내려 했는지. 그 이유 말이야. 수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3년 동안 궁금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뭔데요, 아버님? 박철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넌 내 며느리가 아니야, 수진아. 넌 내 딸이야.
수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네, 어머니. 이순옥 씨, 35년 전에 나와 사귀었던 사람이야. 수진의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친정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투병 중인 어머니, 그 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사귀었다고요? 그때 난 이미 명자와 결혼한 상태였어. 준혁이가 막 태어났을 때였지. 박철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감귤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우리 회사 경리였어. 젊고 똑똑하고 성실했지.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갔어.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1년쯤 만났을까? 순옥 씨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어. 그게 너였어, 수진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제 친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왜 저를 버리셨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35년간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명자가 알게 됐어. 순옥 씨 임신 사실을. 수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명자가 순옥 씨를 찾아갔어. 그리고 협박했어.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수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순옥 씨는 아이를 지우지 않았어. 대신 사라졌지. 회사도 그만두고 서울을 떠났어. 박철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35년 동안 멀리서만 봤어. 내가 대학 갈 때도 취직할 때도 아버지로서 나서지 못했어. 수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니. 그런데 어떻게 저랑 준혁 씨가 만나게 된 거예요? 박철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 내가 만들었어. 왜요? 너를 데려오고 싶었어. 내 곁에. 35년 동안 멀리서만 봤으니까. 수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근데 준혁 씨는요? 준혁 씨랑 저는. 준혁이는 내 친자식이 아니야. 수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혁이는 명자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야. 나는 그걸 알고 결혼했어. 수지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아버님 친딸이고 준혁 씨는 친자식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그래. 그래서 너한테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던 거야. 박철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자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준혁이랑 결혼하겠다고 인사 온 날 내 어머니 이름을 듣고 바로 알아챘지. 그런데 왜 결혼을 허락한 거예요? 가까이 두고 감시하려 했던 것 같아. 내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야. 수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유난스러운 구박도, 신우이의 악의적인 모함도 전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저 복수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한 짓, 아버님한테 한 짓, 전부 돌려줄 거예요. 박철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아버님이 직접 나서주셔야 해요. 박철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할 수 있으시겠어요? 박철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제 나갈 때가 된 것 같다. 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수진은 제주도의 작은 펜션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시아버지의 친딸이라는 것, 준혁이 시아버지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 35년간 믿어왔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김말순이었습니다. 수진아, 철호 씨 만났어? 네, 이모님. 다 들었어요. 제가 아버님 친딸이라는 것도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말순에게 언제부터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말수는 처음부터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3년 전 한강대교에서 수진을 데려왔을 때 이름이 이수진이라는 걸 듣고 바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 사실은 복수를 위해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말순도 명자에게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었으니까요. 말순은 서울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명자가 수진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퇴거 통지서를 받고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사방에 연락하고 다니면서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수진은 콧웃음을 쳤습니다. 3년 전에는 자신을 도둑으로 몰아 쫓아내더니 이제 와서 만나달라니. 말순이 만나줄 거냐고 물었습니다. 네, 만나야죠. 그 사람이 어디까지 거짓말을 하나 보고 싶거든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수지는 김말순을 만나기 위해 제주 시내로 나갔습니다. 오래된 찻집이었습니다. 구석자리에 말순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어제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순은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처음부터요, 이모님.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순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과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말순과 명자는 친자매였습니다. 말순이 2살 위 언니였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둘을 키웠습니다. 말순은 20살에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남자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성실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명자가 22살 때 임신을 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낳겠다고만 했습니다. 그 아이가 준혁이었습니다.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준혁은 박철호의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명자는 아이를 낳고 나서 변했습니다. 어떻게든 돈 있는 남자를 만나야겠다고 했습니다. 가난이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박철호를 만났습니다. 그때 박철호는 사업을 막 시작한 젊은 사장이었습니다. 어떻게 꼬셨는지는 모르지만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왜 이모님이 쫓겨나신 거예요? 말순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명자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말순이 축의금을 못 냈습니다. 그때 남편 공장이 어려워서 돈이 없었습니다. 명자가 하객들 앞에서 말순을 망신줬습니다. 언니라는 사람이 축의금도 못 내냐고. 그 가난한 티를 왜 여기 와서 내냐고. 말순은 너무 창피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명자를 안 만났습니다. 40년 동안 수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매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그것도 고작 축의금 때문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명자가 결혼하고 1년쯤 됐을 때 말순의 남편 공장이 갑자기 망했습니다. 거래처에서 하루아침에 계약을 끊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거래처가 박철호 회사 하청업체였습니다. 명자가 시킨 거였습니다. 남편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졌고 3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순은 혼자서 빚을 갚으며 살았습니다. 식당 일, 청소 일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버텼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어. 평생.
근데 혼자서는 방법이 없었어. 그러다 널 만난 거야. 수지는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여자도 자신처럼 명자한테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모님, 같이 복수해요. 같이? 네. 아버님이 살아 돌아오시잖아요. 거기에 이모님까지 나타나면 명자 씨는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말순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4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아직 궁금한 게 남아 있었습니다. 말순이 어떻게 박철호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는지, 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다들 알고 있었는데, 말순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었다고 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명자 앞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복수하려고.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걸 봤습니다. 관 속에 누운 사람. 그게 철호 씨가 아니었어. 어떻게 아셨어요? 철호 씨 왼손 약지에는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어. 젊었을 때 공장에서 다친 거야. 근데 관 속에 누운 사람 손에는 그 흉터가 없었어. 수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말수는 그 작은 흉터 하나로 가짜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박철호가 어디 숨어 있나? 2년 걸렸습니다. 그러다 제주도에서 찾았습니다. 처음엔 박철호가 경계했습니다. 말순이 명자 편인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말순의 사정을 듣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수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할 때였습니다. 명자가 만나자고 했으니까. 조심해. 그년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괜찮아요. 이제 무섭지 않아요. 수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3년 전 쫓겨나던 날의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이모님, 아버님한테 말씀 전해주세요. 일주일 후에 서울에서 뵙자고요. 그때 모든 걸 끝낼 거예요. 수진이 찻집을 나섰습니다. 제주의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복수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오명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런 곳에 올 엄두조차 못 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호텔이 들어선 건물의 주인이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오명자가 도착했습니다. 수진은 놀랐습니다. 예전에 오명자는 절대 먼저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항상 상대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게 자신의 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명자가 다가왔습니다. 며칠 전 아파트 로비에서 봤을 때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화장도 엉성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한때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왔어요.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오명자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 응. 그래. 수진이 직원을 불러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할 말 있다고 하셨잖아요. 뭔데요? 수진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오명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3년 전에 내가 너무 심했어. 확인도 안 하고 도둑으로 몰고. 미안해. 오명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지는 그 눈물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진심일까요? 아니면 연기일까요? 늦었네요. 사과가요. 3년 늦었어요. 오명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저를 쫓아내셨어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오명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수연이가 그랬잖아. 내가 금고에서 그거 거짓말인 거 아셨잖아요. 오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칠 전에 아파트 로비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진범이 누군지 알고 계셨다고. 그런데도 저를 쫓아내셨어요. 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오명자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커피가 찰랑거렸습니다. 내가 무서웠어. 제가요? 철호 씨가 너한테 유언장을 남겼다는 걸 알았을 때 머리가 하얘졌어. 수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될까봐 수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준혁이랑 결혼하겠다고 인사 온 날 내 어머니 이름을 듣고 바로 알아챘지. 그런데 왜 결혼을 허락한 거예요? 가까이 두고 감시하려고. 내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으니까. 그때 수진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수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명자는 그 틈을 이용해 화제를 돌렸습니다. 수진아, 제발 한 달만 시간을 줘. 아파트 비우는 거. 수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또 피하는구나. 어머님, 제가 누군지 아시죠? 오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알아요. 다. 시아버지한테 다 들었어요. 오명자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커피가 테이블 위로 쏟아졌습니다. 철호 씨가 살아있어?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소만 지었습니다. 오명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지? 5년 전에 죽었잖아. 그게 정말 아버님이었을까요? 오명자가 숨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습니다. 어머님.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19 불러주세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오명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맥박이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오명자의 눈이 반쯤 떠졌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다 내 잘못이야.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오명자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수진도 함께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복수의 대상이지만 눈앞에서 쓰러지는 걸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오명자를 데려갔습니다. 수진은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입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오명자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호령하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늙고 지친 할머니였습니다. 수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3년간 매일 밤 복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막상 쓰러진 모습을 보니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했습니다. 그때 오명자가 눈을 떴습니다. 수진아, 깨셨어요? 오명자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병실이라는 걸 인식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쓰러졌구나. 네. 급성 스트레스래요. 오명자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철호 씨 죽고 나서 다 꼬이기 시작했어. 회사는 준혁이가 물려받았는데 1년 만에 적자가 났고 2년 만에 부도 직전까지 갔어. 수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결국 회사를 팔았어. 헐값에. 빚 갚고 나니까 남은 게 없었어. 수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큰 회사가 3년 만에 망했다니. 준혁 씨는요? 그 애는
회사 망하고 나서 술만 마셔. 재혼도 했는데 1년 만에 이혼당했어. 수연이는요? 도망갔어. 회사 망하기 직전에 남은 돈 빼돌려서. 수지는 콧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연이 결국 진짜 도둑질을 하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무릎 꿇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아니야. 돈 때문만은 아니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진작했어야 하는 말.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수진과 오명자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도망갔다던 수연이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3년 전과 달리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을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언니. 수연이 비틀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니가 아니잖아. 신우이지. 아, 맞다. 전 신우이. 수연이 오명자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병원비는 누가 내? 돈 있어? 수연아, 그게 지금 중요하냐? 중요하지. 엄마 돈 없잖아. 수연이 수진을 흘겨봤습니다. 설마 쟤한테 받을 생각이야? 오명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역시 뻔하다 뻔해. 수진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 씨, 회사 돈 빼돌려서 어디다 썼어요?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업 실패했어요? 아니면 사기당했어요? 수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둘 다구나.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연아, 됐어. 그만해. 오명자가 말했습니다. 뭐, 엄마가 지금 제 편 들어? 편드는 게 아니라. 알았어. 알았다고. 수연이 뒤돌아섰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멈추더니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야, 이수진. 네가 잘났어. 네가 이겼어. 됐지?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네가 왜 이긴 건지는 알아? 뭔데요? 처음부터 네가 가진 게 있었거든. 우리한테는 없는 거. 아버지 피. 그 말을 남기고 수연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수진은 얼어붙었습니다. 수연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박철호의 친딸이라는 것을. 오명자를 돌아봤습니다. 수연이도 알고 있었어요? 오명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다들 알고 있었어. 수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만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저를 그렇게 구박한 거, 도둑으로 몰아서 쫓아낸 거. 오명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알게 됐어요. 복수가 뭔지. 오명자가 눈을 떴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무너진 사람한테 복수해봤자 의미가 없더라고요. 수진아, 일주일 드릴게요. 퇴거 기한.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일주일 후에 한 사람을 만나셔야 해요. 누구? 수진이 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요. 그 말을 남기고 수진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병원을 나온 수진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수연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피. 그 말은 수연도 처음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급한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김말순이었습니다. 수진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님, 무슨 일이에요? 수진아, 큰일 났어. 철호 씨가 쓰러졌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제주대학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 2시간 후 수진은 제주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말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모님, 아버님 어떠세요? 의사가 아직 얘기 안 해줬어. 검사 중이래. 1시간쯤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상태가 어떤가요? 뇌출혈입니다. 출혈 범위가 넓어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진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나이가 많으셔서 수술 자체가 위험합니다. 성공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요. 수술해 주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수진은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관계를 뭐라고 써야 할까요? 며느리, 딸, 수진은 그냥 가족이라고 썼습니다. 박철호가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철호 씨가 쓰러지기 전에 나한테 한 말이 있어. 뭐라고 하셨어요? 너한테 미안하다고. 35년 동안 아버지 노릇을 못해서.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순이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넣어주래. 수진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좋지 않은 상황일 거다. 35년 전 나는 너를 버렸다. 아니, 버린 게 아니라 지키지 못했다. 명자의 협박에 순옥 씨가 사라졌을 때 나는 찾아가지 않았다. 두려웠다. 너를 멀리서 지켜보면서 수천 번 다가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수진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내 딸이어서. 유언장은 말순이한테 맡겨뒀다. 내 전 재산은 너에게 간다. 하지만 재산보다 중요한 게 있다. 내 어머니 순옥 씨. 그분께 가서 대신 사과해 주렴. 내가 비겁한 놈이었다고. 평생 사랑했다고.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 복수에 너무 매달리지 마라. 미움에 갇혀 살면 내 인생이 망가진다. 행복해라. 그게 아버지로서 마지막 바람이다. 박철호. 수지는 편지를 읽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어떻게 됐어요? 일단 출혈은 잡았습니다. 아직 장담할 수 없습니다.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면회할 수 있어요? 네. 중환자실로 옮겨지면 가능합니다. 1시간 후 박철호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지는 면회복을 입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닌 아버지. 편지 잘 읽었어요.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밥 한 번 못 해주셨잖아요. 그거 다 하셔야 해요. 제발 눈 떠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박철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들려요? 박철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박철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라고 불러주는구나. 수진은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네, 아버지예요. 제 아버지. 박철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48시간의 고비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수지는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어때요? 활력 징후는 안정적입니다. 다만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말순이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좀 마셔.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감사해요, 이모님.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호 씨가 쓰러지기 전에 무리를 했나 봐. 서울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 수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움직이다가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새벽 4시에 전화라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진 씨 맞으세요? 저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이순옥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순옥, 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이 오늘 밤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셨습니다.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 이모님, 죄송한데 아버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지. 어서 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아침 8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은 서울중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야. 수진이.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수진아, 왔구나.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수진을 구석으로 불렀습니다. 암이 많이 퍼졌습니다.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얼마나 남은 건가요?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수진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진은 다시 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아버지, 찾았어.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박철호 씨, 내 친아버지. 찾았어.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래, 엄마. 평생 사랑했대. 어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 사람. 잘 있어? 응, 잘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김말순이었습니다. 수진아, 철호 씨가 눈을 떴어. 의식이 돌아왔대.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요? 의사 선생님이 고비는 넘겼대. 한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두 사람을 간호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하루하루 쇠약해져 갔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 병실에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수진아. 응, 엄마. 왜? 철호 씨. 보고 싶어.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알아. 멀다는 거. 그냥 한 번만. 보고 죽고 싶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았어, 엄마. 내가 데려올게. 수진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말순이었습니다. 이모님,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고 싶대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소원이에요. 2시간 후 말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철호 씨가 간대. 의사는 반대했는데 죽어도 좋으니까 가겠다고 했어.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지는 김포공항에 나가 있었습니다. 7시 10분 휠체어에 탄 노인이 보였습니다. 말순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아, 순옥이는 어때?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가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실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준비됐어요? 35년을 기다렸어. 준비 안 됐을 리가 없지.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수진이 휠체어를 밀고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순옥 씨, 어머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보였습니다. 철호 씨, 나야. 왔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침대 옆에 서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늦어서.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것을, 와줘서 고맙다는 것을. 수진과 말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3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에 앉아 병실을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들어가 봐. 엄마가 너 보고 싶대. 수진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까보다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엄마, 수진아, 이리 와. 수진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철호 씨랑 다 얘기했어. 35년 동안 미운 적 없었어. 수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힘들었지? 아니,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부탁 하나만 해도 돼? 응, 뭐든지. 철호 씨, 잘 챙겨줘. 알았어, 엄마. 약속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착한 내 딸. 수진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잘 키워줘서 고마워. 아니야.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아, 사랑해.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장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떠났습니다. 35년간 숨겨왔던 사랑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수진이 상주를 맡았습니다. 아버지도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습니다. 아버지는 영정사진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35년간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장례식 3일차 발인 날이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낙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했습니다. 엄마, 잘 가. 이제 편히 쉬어.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유골함 앞에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순옥 씨,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다음 생에는 꼭 함께 하자. 낙골당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끝내자. 네. 명자랑 수연이, 그리고 준혁이. 다 불러. 다 끝낼 시간이야. 언제요? 사흘 후. 우리 집에서. 아버지가 다시 낙골당을 돌아봤습니다. 순옥 씨, 지켜봐. 내가 다 정리할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약속한 날이 됐습니다. 강남 대저택 앞이었습니다. 수지는 차에서 내려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이 문 앞에서
머리채를 잡혀 끌려 나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2시간 동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복수하러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섰습니다. 말순이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40년 만에 동생 앞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마당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오명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오명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순을 알아봤습니다. 너는 오랜만이다, 명자야. 그때 오명자의 시선이 지팡이를 짚은 노인에게 향했습니다. 철호 씨? 아버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랜만이야, 명자. 오명자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5년 전에 죽었잖아. 보다시피 살아있어. 오명자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소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5년 동안 어떻게 지냈어? 나는 지옥 같았어. 가족한테 죽임당할 뻔한 사람이. 오명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직도 발뺌이야? 5년 전 그날 아침 내 식사에 누가 독을 탔는지 알아? 수연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증거 없잖아요.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5년 전에 내 혈액 샘플을 보관해뒀어. 작년에 재검사했지. 희귀한 심장 독이 검출됐어. 그리고 이건 5년 전 우리 집 CCTV 백업 영상이야. 수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오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랬어? 40년을 같이 살았잖아. 오명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냐고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잖아요. 마음속에는 항상 그 여자가 있었잖아요. 오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 수진이가 나타났어요. 그 여자 딸이, 당신 딸이, 당신이 걔를 어떻게 보는지 알았어요. 나한테는 한 번도 안 해준 눈빛.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한 거야? 오명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수연이가 그런 짓을 할 줄은. 거짓말. 말순이 끼어들었습니다. 넌 알고 있었어. 항상 그랬잖아. 손에 피 안 묻히고 남 시켜서 더러운 일하게 만드는 거. 40년 전에 나한테 한 것처럼. 오명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남편 공장 망하게 한 거. 다 알아. 내가 시킨 거잖아. 남편은 빚더미에 앉아서 쓰러졌어. 3년 뒤에 죽었어.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늘 여기 온 건 복수하러 온 거야. 근데 막상 보니까 불쌍하더라. 40년 동안 사랑받지 못해서 이렇게까지 망가진 거잖아. 오명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준혁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뭐야?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진짜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아버지, 왜 죽은 척한 거예요?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혁아,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5년 동안 지옥이었어요.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준혁 앞에 섰습니다. 준혁아, 일어나라. 너한테 할 말이 있다. 준혁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넌 내 친아들이 아니야.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내 어머니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야. 나는 그걸 알고 결혼했어. 아버지가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부자관계 확률 0%. 준혁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오명자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준혁아. 엄마.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명자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학 때 만났던 사람이야. 사랑했어. 근데 그 사람이 사라졌어. 준혁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준혁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혁아, 어디가? 나가요. 이 집에 있기 싫어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아버지가 오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명자, 할 말 끝났어? 철호 씨, 저를 경찰에 넘길 거예요? 그럴까 생각했어. 하지만 안 할 거야. 40년을 같이 살았잖아. 이미 충분히 벌받았고, 대신 조건이 있어.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수진이 앞에 나타나지 마. 오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이, 너도 마찬가지야. 독탄 건 너잖아. 경찰에 넘기면 넌 끝이야. 하지만 안 할게. 대신 조건이 있어. 3년 전에 수진이한테 씌운 누명. 공개적으로 사과해. 네. 기자회견 열어. 내가 금고에서 돈 훔쳤고 수진이한테 누명 씌웠다고.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알겠어요. 할게요. 아버지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너도 할 말 있으면 해. 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명자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할 말 없어요. 다 끝났으니까. 수진이 오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40년 동안 힘드셨겠네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요. 그래서 이해해요.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지지가 않아요. 오명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대신 용서는 안 할 거예요. 이해는 하지만 용서는 다른 거니까. 수진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 씨도요. 3년 전에 저한테 한 짓 안 잊을 거예요. 수진이 아버지에게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저 먼저 나갈게요. 수진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오명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수진은 잠시 오명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어요. 수진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수연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서울 시내 한 호텔 컨퍼런스룸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수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박수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3년 전에 제가 저지른 일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3년 전 저는 우리 집 금고에서 5천만 원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제 올케 이수진 씨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이유는 질투였습니다. 아버지가 수진 씨를 특별하게 대하는 게 싫었습니다. 수진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수진은 컨퍼런스룸 뒤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말순도 함께였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수연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수진 앞을 지나갔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끝났다. 네, 아버지. 기분이 어때? 그냥 허무해요. 복수는 원래 그래.
끝나고 나면 허무한 거야. 기자회견이 끝나고 수지는 아버지 말순과 함께 호텔을 나섰습니다. 수진아, 우리는 내일 제주도로 내려갈 거야. 네, 알아요. 자주 놀러와.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꼭 갈게요. 말순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고생 많았어. 이제 내 인생 살아. 감사해요, 이모님. 수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아버지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찾아와줘서 고마운 건 나야. 내가 내 딸이어서. 아버지와 말순이 탄 차가 떠났습니다. 수지는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혼자가 됐습니다. 수지는 택시를 타지 않았습니다. 걷고 싶었습니다. 서울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3년 전 이 도시에서 쫓겨났습니다. 슬리퍼 차림에 빈손으로 죽고 싶었습니다. 한강대교 난간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느새 한강대교 앞이었습니다. 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죽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살고 싶었습니다.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아버지도 찾았어. 진실도 다 밝혀졌어. 이제 끝났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 많이. 근데 알아. 엄마가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걱정 마. 나 잘 살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해, 엄마. 그리고 고마워. 날 낳아줘서, 키워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한참을 서 있다가 다리를 내려왔습니다.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내일 일정 어떻게 돼요? 오전 10시에 신규 매장 미팅 있고요. 오후 2시에 투자사 미팅 있습니다. 알았어요. 일상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키워야 했습니다. 직원들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수지는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3년간 짊어졌던 분노, 슬픔, 복수심, 그게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떠오를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 수연의 비웃음, 준혁의 외면, 그날의 비, 차가운 시멘트 바닥.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그 기억들을 안고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수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대답했습니다. 앞으로요. 네. 아, 죄송해요. 강남이요. 기사가 웃으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이 도시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도시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도시가 자신의 터전이 됐습니다.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AI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내용을 각색 수정, 창작한 인생사연입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다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